태풍이 한반도에 닥칠 때마다 가거도 주민들은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을 바로 앞에 방파제가 있긴 했지만 태풍의 위력 앞에는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태풍이 제일 무섭죠, 여기는. 항상 태풍이 이쪽으로 이제 이만큼 오니까 그 쩔이 넘어오고 여기서 넘어오고 한 놈이 이제 더 무섭죠. 배들은 항상 이제 피난 가고. 지난 2012년 정부는 가거도항 방파제 공사를 발표합니다. 파손된 방파제를 새로 짓겠다는 거였습니다. 강력한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이른바 슈퍼 방파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슈퍼 방파제로 한다니까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그나마도 좀 안심한다고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슈퍼 방파제라는 거는 누가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여기 슈퍼 방파제라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크게 넓이가 한 100m 정도 넓이가 된다니까. 발주 금액 1,800억 원. 거액의 세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관급 공사였습니다. 이 공사를 따낸 기업은 국내 토목건축 분야 1위 삼성물산. 1,200억 원 최저가를 써내 공사를 최종 낙찰받았습니다. 2013년 가거도 방파제 공사가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공사 초반 큰 난관에 부닥칩니다. 바닷속 약한 땅, 연약 지반을 발견한 겁니다. 땅부터 단단히 다져야 그 위에 방파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삼성물산은 2015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추가 예산 430억 원을 더 배정받습니다. (20년) 넘게 건설업에 종사해온 김웅수 씨가 KBS 탐사보도부를 찾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자신이 한때 대표로 몸담았던 건설업체 청문건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제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대표 말에 따르면 삼성은 추가 예산을 받아놓고도 고민이 컸습니다.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센 공사 현장에서 연약 지반을 단단하게 할 특별한 기술과 장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반 보강 공사를 해야 될 부분에 수심이 너무 깊어서 도저히 현존하는 기술로는 공사를 원만하게 하기가 어려워 삼성물산에서 입찰을 보고도 그 이후 설계 변경을 하고도 공사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열악한 현장 조건으로 공사 일정이 자꾸만 뒤로 밀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은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소규모 공장. 연약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 데 쓰이는 특허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압을 저압을 때 열려있다가 고압을 막히게 되겠다고. 이게 또 통과를 해야지 통과를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도가 세게를 못했다고. 공간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런 상관없이 공간을 크게 키운 거지. 삼성물산이 필요로 했던 특허 장비도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바닷속 연약 지반으로 특수 제작된 공사용 망치가 달린 주입관이 들어가고 땅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작은 구멍을 이용해서 물을 고압으로 분사해 공간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공간에 시멘트와 모래를 집어넣어서 연약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파도가 심한 곳에서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특허 장비의 사용권을 갖고 있던 곳이 바로 김 씨가 대표로 몸담았던 청문건설이었습니다. 청문건설은 대전에 라는 사장의 특허를 전용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특허가 특화된 부분이 항만 쪽입니다. 방파제. (2015년 10월) 삼성물산은 청문건설에 하도급 논의를 하면서 견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청문건설에는 대형 공사를 맡을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허 장비 사용료가 포함된 190억 원의 견적서를 써서 삼성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90억 원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견적 금액을 오히려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삼성도 어느 정도 적당껏 합리적인 선에서 금액이 책정이 되고 그 돈을 받았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데 청문건설과 같이 청문건설을 이용해서 견적을 자꾸 올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미 확보한 예산이 몽땅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도급 업체에 견적서를 부풀려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거꾸로 견적을 맞추려다 보니까 좀 무리한 견적서가 자꾸 이렇게 몇 해에 걸쳐서 부풀려졌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그 예산에 거꾸로 맞췄다고 봐야죠. 삼성물산은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서면으로 보내온 답변에서 자신들은 청문건설에서 견적을 받은 건 맞지만 견적 금액을 부풀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삼성물산과 청문건설 사이 진행된 견적서 부풀리기는 제보자 김웅수 씨가 대표로 재직하기 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취재진은 제보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또 다른 증언을 찾아 나섰습니다. 2015년 말 삼성과의 견적 논의 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당사자를 찾아내 당시 상황을 캐물었습니다. 견적서를 한 차례 받은 게 전부라는 삼성물산 주장과 달리 삼성과 청문건설 양측은 수차례 만나서 견적서 부풀리기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삼성물산 합동 사무실이 안양 인덕원에 있어서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1차 미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대가 이제 삼성물산 서초동에 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본 회의를 다시 한 번 한 거죠.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내용들이 삼성물산 서초동 사무실에서 2차 미팅을 또 가진 겁니다. 당시 삼성과 청문건설 사이에 오간 이메일을 입수했습니다. 삼성물산 김모 차장, 박모 차장, 실무급 과장, 대리까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취재진이 입수한 일부 자료만으로도 8차례 이메일이 오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견적 내용을 논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메일에 등장하는 삼성물산 전현직 직원들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린 겁니다. 제가 이런 전화가 왔을 때 왔는데 저희 쪽 커뮤니케이션 팀하고 제가 또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죠. 제 기억으로 한 번 받고 그 다음에는 옆에서 받았던 거를 한 번 본 것 같아요. 청문건설이 제출한 모든 견적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견적 금액이 얼마나 올라갔을까?
청문건설이 1차로 제출한 견적 금액 190억 원은 2차에서 258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항목을 늘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럴 때는? 공사비 관련된 거는 손을 대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부대적으로 이제 그 가고들한 현장 여건이 워낙 좀 육상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해상 장비 쪽에서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258억) 원까지 올린 금액도 충분한 게 아니었고 삼성물산은 금액을 더 높여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청문건설이 3차로 작성한 견적 금액은 그래서 334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서 금액이 급증한 건지 확인해봤습니다. 청문건설이 삼성물산에 제출한 2차와 3차 견적서입니다. 땅에 구멍을 뚫는 천공 수량은 줄었는데 금액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재료 운반비와 해상 장비 비용이 갑작스레 수십억 원 뛰었습니다. 별다른 근거 없이 금액이 대폭 부풀려진 겁니다. 딴 나라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있다가 며칠 뒤에 견적을 제출했는데 갑자기 100몇십억이 증액됐다는 그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갑자기 120억 이상이 증액됐단 말이죠. 그 어떻게 보면 2배 가까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은 2배 이상이죠.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죠. 국가 예산을 빼돌리기 위해 삼성물산이 견적서 부풀리기를 요구했고 당시 청문건설도 여기에 공모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청문건설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사를 따내기 위해 하도급 업체로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청문건설에도 분명히 너네 공모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분명히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상 생각을 했죠. 생각했는데 어쨌든 삼성물산이 하는 행위니까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삼성이 요구를 해주니까는 협조할 수가 없고, 잘못됐다면 저희도 천상 그 제재를 받는 상황이 되죠. 그거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334억 원까지 올라간 견적 금액. 그러나 너무 많이 올라갔는지 이번에는 조금 줄여달라는 삼성 측 요구가 옵니다. 315억 원 끝자리 수를 0으로 통일하면 어색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끝자리부터 계속 그 요구가 오는 대로 다 저희는 맞춰서 견적서 만들어 보내줬죠. 통상적으로 저희는 견적이 나가다 보니까는 뭐 100만 원 밑으로는 절삭을 하는데 얘네들이 그 개념이 아니고 아예 설계서를 원가 줘서 꾸몄기 때문에 그까지 해야 된다 해서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끝자리수 조정까지 거치며 최종 견적 금액은 315억 원으로 결론이 납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간접 비용까지 감안하면 연약지방 공사 비용으로 받은 430억 원 예산과 비슷하게 맞춰진 겁니다. 부풀린 견적서를 가져온 것들을 받아줘가지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고 손실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을 기망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풀린 공사비, 그러니까 끝자리 수를 0으로 맞추지 마라. 예. 이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우프다고 하나요? 웃기네. 그러니까 웃기면서도 이제 슬픈. 그러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이자 뭐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인 어떤 지침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 제보자의 폭로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때. 구체성을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들이 바로 그런 구체성을 띈다, 신빙성을 더 높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지금 삼성물산에서는 어쨌든 공사비 부풀린 적 없다, 그리고 부풀리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진실 공방이 될 수도 있죠. 예,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들의 폭로 내용이 갖는 어떤 구체성과 일관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취재진에게 제시한 예. 각종 자료들,
내역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히 이제 점검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갖는 어떤 신빙성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물산이 견적서 부풀리기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의심이 강하게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말이죠. 네, 예. 그 하도급 건설업체 그 이름이 뭐라고 했죠? 청문건설이요? 청문건설. 이 하도급 업체야 사실 원청 건설업체가 하라는 대로 다 지시를 따를 수밖에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예. 근데 여기는 이렇게 회사 이름까지도 다 내면서 이걸 고발하고 언론에 고발하고 이게 사실 회사 문 닫을 생각 아니면은 사실 이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업계에서 사실상 왕따를 당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언론사에 이런 내용을 이제 제보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요? 그만큼 이제 삼성물산에게 당한 어떤 억울함이라든가 피해 의식이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억울한 게 좀 있군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시겠지만 최종적으로 이 청문건설이 삼성물산과 하도급 계약을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죠. 쉽게 표현하면. 팽당했군요. 팽당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그걸 취재했습니다. 삼성물산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청문건설이 특허 장비 사용료로 삼성물산에 제시한 금액은 30억 원. 이 돈을 주기 싫었는지 삼성물산은 끝내 청문건설과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견적 부풀리기에 동원한 뒤 토사구팽한 셈입니다. 대신 다른 하도급 업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삼성물산 입장에선 누구한테 하도급을 주든 특허 장비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꼼수를 짜냅니다. 청문건설 대신 선정한 하도급 업체를 통해 특허 장비를 개발한 특허권자 개인에게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청문건설이 사용권을 갖고 있던 기존 특허 장비를 개량한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따로 만들게 해서 그 장비를 사갔습니다. 구입 비용은 불과 3억 원이었습니다. 물건을 팔을 이유가 자기들이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기술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물건도 그 당시에 판매를 한 거고 그 쓰는 방식도 현장에서 알려주고 왔다 갔다 한 거지. 청문건설 입장에서 보면 삼성물산이 견적서를 부풀리라고 압박한 뒤 특허 기술에 대한 정보까지 다 받아놓고는 정작 최종 단계에서는 자신들을 버리고 특허 제품만 쏙 빼내 가져간 셈입니다. 당시 삼성물산 직원도 해당 특허 장비가 다른 업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국내도 그게 있다는 거를 청문을 통해서 처음 들었죠. 워터헤마나 에어헤마를 뺀 나머지는 세 군데가 다 비슷비슷했어요. 당연히 그 업체의 노하우고 한데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시간도 벌었고 타이밍도 잡았고 그러니까 최후에 안 됐을 때 소송을 통해서도 자기들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버틸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활용해서 사실상 기술 탈취한 걸로 볼 여지가 상당히 높죠. 그렇다면 삼성물산은 계약을 새로 맺은 업체에는 공사 비용으로 얼마를 줬을까? 불과 74억 원입니다. 추가 예산으로 따낸 430억 원과 비교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관급공사가 뭐 한 5%, 7% 이렇게 남긴다고 본다면 삼성이 국민 예산 들어가는 공사에서 너무 많이 남겨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결과적으로 야 이거 엉망진창이 되어서 적자 보는 공사도 있고 의외로 잘 풀려서 남는 공사도 있고 그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전체적으로 발주자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 금액이 뭐 400원이 넘는데 하도급 대금이 70억이라고 그러면 그건 뭐 지나치게 부풀려진 공사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삼성물산은 공사비는 다 제대로 쓰였고 청문건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추가 공사비를 전부 430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공사비로 쓴 거는 74억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에 준 금액이 이제 74억인 거고 그럼 430억 원 예산에서 74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 가운데 이제 삼성물산이 실제 뭐 해상 장비비라든가 뭐 공사 비용으로 쓴 돈도 있습니다. 있는데 삼성물산이 챙겨간 이윤이 얼마냐? 이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삼성물산도 이제 영업 비밀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윤이 얼마였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보셨듯이 견적서 부풀리기 과정에서 한 120억 원 정도가 이제 부풀려졌지 않습니까? 처음하고 마지막을 비교해 보면 그러면 적어도 100억 원 이상은 최소 100억 원 이상은 부당한 성격이 매우 강한 그런 금액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고요. 아니 그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해도 이 발주처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부죠? 해양수산부 산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여기는 어쨌든 이게 국민 세금인데 일종의 바가지 쓴 거 아니에요? 이 추가 공사비를. 그러면은 이 바가지 썼다는 걸 그 발주처에서 모릅니까? 네,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발주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공사 발주처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찾아갔습니다. 내역을 몰라도 되나요? 이 돈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니, 그거는 그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어디 쓰는 거는 그 삼성물산에 그건 자기들이 영업이익 때문에 그까지는 자기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뭐 어떻게 썼는지를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고. 취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위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업체든 시공업체든 다 문제가 되죠. 그거는 세금도 문제가 될 뿐더러 그거는 결국은 공무원을 위조한 거잖아요. 국가 예산을 빼돌리기 위한 견적서 부풀리기. 감사원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한번 감사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이제 어떤 견적서 부풀리기로 국고 손실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중소업체를 상대로 한 대기업의 갑질과 기술 탈취. 중소기업에는 사실은 기술 하나로 먹고 사는 기업이 많거든요. 그리고 기술 때문에 자기들이 유일하게 이제 큰 회사들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탐을 내고 뺏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가 고발한 삼성물산의 불법적 행태는 우리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주는지도 모릅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재벌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지속 가능한 개혁의 길이다. 기술 탈취 문제는 공정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삼성물산의 뒷거래. 이른바 1등 기업다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